동생 소피아와 연락이 끊긴 지 사흘째.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수십 통의 전화, 수백 개의 메시지. 하지만 화면에는 여전히 같은 두 글자가 떠 있었다. 읽지 않음. 소피아는 그럴 아이가 아니었다. 우리는 매일 연락했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다. 특히나 서울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그녀는 내게 하루도 빠짐없이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나 오늘 한국어 시험 망쳤어. 홍대에서 너무 귀여운 카페 발견했어. 다음에 같이 가자. 아, 오늘 좀 피곤하다. 그냥 일찍 잘래.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냥 일찍 잘래. 그 후로 그녀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나는 런던에서 지내며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법을 배웠다. 밤늦게 다니지 않기, 낯선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않기, 위험한 장소에는 얼씬도 하지 않기. 그런데 소피아는 서울은 안전한 곳이라 믿었다. 하지만 안전한 도시에서도 사람이 사라질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누군가 그녀를 데려갔거나 그녀가 무언가에 휘말렸거나. 나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재빨리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한국 경찰이죠? 서울에 도착한 나는 가장 먼저 소피아의 자취방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의 방은 여전히 그녀가 사라지던 날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와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침대 옆에는 읽던 소설이 뒤집어진 채 남겨져 있었다. 지갑은 그대로, 옷장도 그대로. 그녀는 자취방에서 사라진 게 아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핸드폰 충전기를 확인했다. 끊어진 선, 벗겨진 피복. 핸드폰이 방전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렇다면 핸드폰이 꺼진 이후 소피아는 어디로 갔을까? 나는 그녀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바로 떠오른 것은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다. 서울 홍대 지하클럽. 붉은 빛숲. 초대받아야 갈 수 있는 곳.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소피아, 넌 대체 무슨 곳을 찾고 있었던 거야? 나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저희 동생이 사라졌어요. 사흘째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를 차분히 앉히고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간이 언제죠? 새밤 전 밤 10시 47분. 그 이후 CCTV에 찍힌 기록은 없어요. 지하철에도 거리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소피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이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지하 공간이나 특정 초대가 필요한 장소를 방문한 기록은 없나요? 나는 머릿속에서 소피아의 검색 기록을 떠올렸다. 붉은 빛숲.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경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고. 나는 경찰서를 나서며 이를 악물었다. 경찰이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찾아야 했다. 나는 소피아의 흔적을 쫓아 다시 홍대로 향했다. 지하철역, 거리, 클럽, 카페. 그녀가 갔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소피아? 그 애라면 며칠 전쯤 여기서 봤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작은 바에서 일하는 남자가 내게 말했다. 어디서요? 무슨 모습이었죠?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긴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불안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피아,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나는 다시 골목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어느 순간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철문을 발견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붉은 빛숲. 나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다. 그 순간 내 앞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다시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다. 읽히지 않은 메시지들,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는 전화. 소피아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곧장 경찰서를 찾았다. 소피아가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장소를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경찰이 건넨 말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CCTV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소피아라는 이름으로 출입국 기록이 남아있고 그녀가 거주하던 원룸 CCTV에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경찰이 조용히 말을 삼켰다.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죠? 경찰은 묵묵히 고개를 저었다. 그게 우리도 이상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실종될 경우 지하철이나 거리 CCTV에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그녀는 그 흔적조차 없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경찰이 제공한 기록을 확인하며 나는 소피아의 마지막 동선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찍힌 곳은 그녀의 원룸 앞이었다. 나는 두 손을 꼭 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소피아가 사라진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 9시 48분 원룸을 나섰다. 핸드폰의 GPS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10시 12분에 홍대의 한 카페에 머물렀다. 나는 그 카페로 향했다. 손님이 거의 없는 늦은 밤 카페 직원이 테이블을 닫고 있었다. 혹시 이 사진에 있는 여자를 본 적 있나요? 직원은 내 핸드폰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이분 며칠 전에 오셨던 것 같은데요. 숨이 턱 막혔다. 정말요? 혹시 몇 시쯤인지 기억하세요? 아마 10시 조금 넘어서였을 거예요.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엔요? 같이 있던 사람이 있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였어요. 30분쯤 있다가 나갔고 그 후엔 못 봤어요. 나는 핸드폰을 열어 소피아의 검색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 홍대 지하 클럽. 붉은 빛숲. 초대받아야 갈 수 있는 곳. 무언가 이상했다. 소피아는 평소에 클럽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리고 붉은빛 숲이란 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 나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소피아는 카페에서 나와 곧장 길을 걸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10시 45분까지는 그녀의 모습이 선명했다. 하지만 그 직후 그녀가 향한 방향의 CCTV는 전부 영상이 끊겨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경찰이 심각한 얼굴로 답했다. 이 구역의 CCTV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분이 지나간 순간부터 특정 구역의 영상이 비어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누군가 일부러 영상을 지운 걸까? 소피아는 누군가에게 납치당한 걸까? 만약 단순한 실종이라면 CCTV에는 적어도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 마치 어떤 손에 의해 지워진 것처럼. 나는 몸을 떨었다. 이제 확실했다. 소피아는 자발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다. 나는 다시 소피아의 방으로 향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나는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손으로 직접 쓴 듯한 편지였다. 초대합니다. 안에는 붉은색으로 프린트된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홍대길 29-1, 12월 10일 10pm. 숲속의 붉은 빛이 널 부를 것이다. 나는 편지를 손에 쥔 채로 그대로 얼어붙었다. 소피아는 누군가에게 초대받았다. 그날 밤 10시 정확히 그녀가 사라진 시간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구글 지도에 그 주소를 입력했다. 그러나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는 다시 입력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존재하지 않는 주소. 소피아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소피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그냥 일찍 잘래. 그 말 뒤에 숨어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핸드폰을 쥐었다. 소피아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마지막으로 간 곳은,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는 붉은 빛숲.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결심했다. 이제 직접 확인하러 가야 했다. 그곳에 소피아가 사라진 그 장소로. 나는 서둘러 소피아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여기 어딘가에 그녀가 남긴 단서가 있을 것이다.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 그녀의 방을 천천히 둘러봤다.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와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침대 옆에는 그녀가 읽던 소설이 뒤집어진 채 놓여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사라지기 전 그대로였다. 이곳에는 이상할 정도로 급히 떠난 흔적이 없었다. 누군가가 강제로 데려간 게 아니라면 그녀는 스스로 이곳을 떠난 걸까?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펜, 영수증, 작은 거울, 화장품.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서랍 구석에 놓인 작은 노트가 눈에 띄었다. 소피아가 항상 메모를 하던 공책이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넘겼다. 한 장, 두 장.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숲속의 붉은 빛이 날 부른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건 뭐지? 숲속의 붉은 빛. 소피아가 실종되기 전 그녀의 검색 기록에도 있던 문구였다. 나는 곧바로 핸드폰을 열어 검색해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소피아, 넌 대체 무슨 뜻으로 이 문장을 적어둔 거야? 숲속이라면 서울 근처의 산? 공원? 아니면 그냥 은유적인 표현일까? 붉은 빛, 붉은 네온 사인이 있는 곳? 누군가를 비유한 말. 단순한 낙서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이 문장이 그녀가 남긴 유일한 단서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다시 노트를 살펴봤다. 혹시 더 숨겨진 메시지가 있을지도 몰랐다. 빛을 비춰보거나 페이지 사이를 조심스럽게 넘겨봤지만 더 이상 특별한 흔적은 없었다. 단 하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그 5글자. 숲속의 붉은 빛.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곧장 경찰서를 찾았다. CCTV에서도 사라지고 실종 신고에도 아무런 단서가 없었던 동생. 하지만 이 문장은 다를 수 있다.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소피아가 스스로 남긴 흔적이었다. 이걸 보세요. 나는 경찰에게 노트를 내밀었다. 이게 동생이 실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에요. 경찰이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러더니 미묘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 검색했던 문구와 같아요. 분명 중요한 단서일 겁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문장이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 문장 하나만으로 동생의 위치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이를 악물었다. 경찰도 CCTV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제 내가 직접 찾아야 했다. 나는 소피아의 방으로 돌아와 다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세심하게. 노트뿐만 아니라 그녀의 책장과 가방, 서랍 속까지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책상 위 뒤집어진 소설책 속에서 작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건 초대장이었다. 붉은 잉크로 인쇄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홍대길 29-1, 12월 10일 10pm. 숲속의 붉은 빛이 널 부를 것이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피아는 누군가에게 초대받았다. 그날 밤 10시 정확히 그녀가 사라진 시간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열어 구글 지도에 그 주소를 입력했다. 그러나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주소. 숨이 막혔다. 이 초대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소피아는 초대를 받고 그 장소에 갔다가 실종된 걸까? 아니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쥐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숲속의 붉은 빛. 그곳이 소피아가 사라진 장소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어요. 초대장이에요. 소피아가 사라진 날 밤 10시에 홍대의 특정 장소로 초대받았어요. 주소는 홍대길 29-1입니다. 그런데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주소가 지도에 나오질 않아요. 경찰이 순간 침묵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장소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으니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나는 가만히 휴대폰을 바라봤다. 경찰이 조사하는 걸 기다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직접 그곳을 찾아야 할까? 나는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소피아가 사라진 지 벌써 3일. 시간이 많지 않았다. 나는 두 손을 꼭 쥐었다. 눈앞에서 사라진 동생을 찾기 위해 이제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할 때였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 초대장에 적힌 주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나는 홍대의 작은 골목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둡고 조용한 거리. 밤이 깊었지만 서울의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지도에는 이 골목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소피아가 초대받은 주소 홍대길 29-1이라는 건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건물들을 살피며 번호를 확인했지만 27번, 28번 그리고 바로 30번으로 넘어갔다. 29-1이라는 번호는 없었다. 존재하지 않는 주소. 그럼 대체 소피아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나는 다시 초대장을 꺼내 문구를 확인했다. 숲속의 붉은 빛이 널 부를 것이다. 붉은 빛. 나는 골목을 둘러봤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술집과 작은 가게들이 늘어선 거리. 하지만 특별히 붉은 빛이 보이는 곳은 없었다. 그때 아주 희미하게 깜빡이는 붉은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낡은 철문 위에 작게 빛나는 붉은 전구. 가까이 다가가자 불빛이 살짝 흔들렸다. 문 위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읽어보았다. 숲속의 붉은 빛이 널 부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피아는 여기에 온 걸까? 나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좁고 어두운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벽에는 희미한 붉은 조명이 깔려 있었고 공기는 낮고 둔탁한 음악 소리로 진동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자 내 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지하 공간에는 거대한 홀 같은 공간이 있었다. 사람들은 긴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붉은 빛의 촛불 같은 조명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느낌을 풍겼다.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만 같았다. 나는 긴장된 채 주변을 둘러봤다. 소피아는 여기 있을까? 나는 한 손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요, 혹시 여기에서 이 사람을 본 적 있나요? 핸드폰 화면에 소피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람은 가볍게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응, 며칠 전에 여기 왔었어.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지.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상한 일이라니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애 여기서 뭔가 찾고 있었어. 계속 주위를 살피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지. 그런데 그는 말을 끊고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애 너랑 닮았네. 나는 손에 힘을 줬다. 소피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애 갑자기 사라졌어. 마치 흔적도 없이. 마지막으로 본 건 저쪽 방이야.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붉은 커튼이 드리워진 문이었다. 나는 거침없이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문을 밀어 열었다. 방 안은 예상보다 훨씬 좁고 어두웠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책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다.
책장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책들이 꽂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낡고 바랜 노트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노트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피아의 필체로 적힌 글씨를 발견했다. 숲속의 붉은 빛이 날 부르고 있어. 나는 그 빛을 따라가야 해.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아니야. 나는 노트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소피아는 여기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빛을 따라갔다.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때였다. 갑자기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리고 바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달려가 문고리를 돌렸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뭐야? 나는 문을 두드렸다. 누구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군요.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누군가 나를 가둔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포가 밀려들었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다. 소피아도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방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 노트 속 문장을 떠올렸다. 숲속의 붉은 빛이 날 부르고 있어. 그녀는 그 빛을 따라갔다. 그렇다면 나도 그래야 했다. 나는 다시 방 안을 둘러봤다. 책장, 테이블, 그리고 벽 한쪽에 작은 틈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손을 대보니 그곳에는 숨겨진 문이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에는 더 깊은 어둠과 붉은 빛이 어른거렸다. 나는 주저없이 그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소피아를 찾기 위해.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다. 붉은 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어두운 통로. 발을 들이는 순간 문이 조용히 닫혔다. 나는 뒤돌아봤다. 출구는 사라졌고 벽에는 손잡이도 없었다. 돌아갈 수 없었다. 소피아도 이 길을 걸어간 걸까? 나는 두려움을 삼키며 앞으로 걸었다. 좁은 복도를 따라 걷다가 벽에 이상한 것들이 새겨져 있는 걸 발견했다. 손전등을 비추자 수많은 이름이 나타났다. 낯선 언어 그리고 영어. 나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이름을 더듬었다. SOFIALE.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피아. 그녀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 그렇다면 그녀는 분명 이곳을 지나간 것이다. 나는 벽을 따라 손을 짚으며 더 깊숙이 걸어갔다. 걸음을 옮길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복도 끝에는 여러 개의 문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하나, 둘, 셋, 7개. 각각 문 위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어떤 문을 열어야 하지? 나는 가장 가까운 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 문. 역시 비어 있었다. 세 번째 문을 열려던 순간 반대편 끝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내가 찾고 있는 건 이 안에 있어.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문을 향해 걸었다.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나는 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와 낡은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탁자 위에는 소피아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나는 급히 달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분명 소피아의 것이었다. 그녀는 분명 이곳에 있었다. 그런데 핸드폰 옆에 놓인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손을 떨며 그 종이를 들었다. 그들은 나를 원해. 하지만 나만이 아니야.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조심해. 넌 이미 그들의 눈에 띄었어.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 소피아는 대체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 거지? 그때 방 안의 조명이 깜빡였다. 숨이 턱 막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의 형체가 있었다. 나는 숨도 못 쉰 채 그 형체를 응시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입을 열었다. 소피아는 내가 생각하는 곳에 없어. 나는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소피아가 어디 있죠? 그 애는 여기에 들어왔고 스스로 선택을 했어. 무슨 선택? 보는 것.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소피아는 무엇을 본 걸까? 넌 아직 시간 있어. 돌아가.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 소피아를 찾기 전엔 돌아가지 않아. 그 순간 조명이 완전히 꺼졌다. 깜깜한 방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자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속삭임. 그리고 웃음소리.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따라갔다. 그리고 벽을 더듬다가 손끝에서 이상한 감촉을 느꼈다. 마치 종이처럼 바삭거리는 표면. 나는 손전등을 켜고 벽을 비췄다. 거기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모두 실종된 사람들의 사진. 그리고 그 한가운데 소피아가 있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사진 속 소피아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본 거지? 나는 벽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사진 속 소피아가 나를 응시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이 보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진실을 보고 싶어? 나는 침을 삼켰다. 소피아가 어디 있는지만 말해. 진실을 본다면 내 동생을 찾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존재는 미소 짓듯 고개를 기울였다. 넌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어. 나는 소피아를 찾으러 왔어. 그 순간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이 바람에 날리듯 흔들렸다. 그리고 문득 방 안의 조명이 다시 켜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그 방에 있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었다. 소피아가 사라진 이유를 알게 될 곳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는 좁고 어두운 방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대한 홀 한가운데 서 있었다. 높은 천장, 붉은 빛을 내는 촛불들, 그리고 그 아래 줄지어 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침을 삼켰다. 여긴 대체 뭐지? 그때 가운데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다. 길게 늘어진 검은색 로브를 입은 그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드디어 왔군.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당신은 누구죠?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온기가 없었다. 우린 내 동생과 약속을 했지. 약속? 그녀는 진실을 원했다. 그래서 보여줬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피아가 본 진실이라는 것이 대체 뭔데? 소피아는 어디 있죠? 그는 내게 손짓했다. 알고 싶다면 따라와라. 나는 주저없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긴 복도를 따라가면서도 나는 주변을 경계했다. 어딘가에 빠져나갈 길이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우선 소피아를 찾아야 했다. 그는 한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나는 천천히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마침내 소피아를 찾았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초점 없는 눈, 창백한 얼굴, 마치 감정을 잃어버린 듯한 표정. 나는 뛰어들어갔다. 소피아.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낯설었다. 소피아? 그녀는 입술을 떼었다. 너도 왔구나. 그래, 내가 왔어. 이제 가자. 집으로 가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난 돌아갈 수 없어. 무슨 소리야? 다 끝났어. 가자, 소피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슬펐다. 넌 아직 몰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두 손을 그녀의 어깨에 올렸다. 아니, 난 알아야겠어. 내가 본 진실이 뭐야?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야. 나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순간 방 안의 조명이 깜빡였다. 그리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급히 소피아의 손을 잡았다. 설명은 나중에 해.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소피아는 여전히 망설였다. 나는 그녀를 강하게 잡아당겼다. 넌 내 동생이야. 내가 널 찾으러 왔어.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나갈 거야.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정면에서 검은 로브를 입은 자들과 마주쳤다. 너무 늦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복도를 따라 달렸다. 소피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출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서 그들이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도망칠 길은 많지 않았다. 그때 내 앞에 하나의 문이 보였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우리는 어두운 방 안에 몸을 숨겼다. 밖에서는 아직도 발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소피아를 바라봤다.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알아? 소피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는 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바로 앞에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다. 나갈 수 있어. 나는 소피아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도심의 불빛, 익숙한 소음, 그리고 현실. 우리는 홍대의 한적한 골목길에 서 있었다. 나는 헛헛한 숨을 내쉬며 소피아를 바라봤다. 이제 괜찮아. 소피아는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집에 가자. 소피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걸음을 내디뎠다. 다시 따뜻한 곳으로. 그 이후로도 나는 계속해서 그날 밤의 기억을 곱씹었다. 소피아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끔 나는 여전히 그 붉은 빛을 떠올린다. 어느 날 밤 소피아가 내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도망쳤다고 생각하겠지.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버린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어딘가에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번엔 우리가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함께였으니까.